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시작합니다. 총선을 12일 앞두고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공수처의 수사를 받던 이종섭 주 호주 대사가 오늘 아침 전격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여야가 보고 있는 총선 판세와 전략, 막판 변수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천과 양산에 있는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사전투표 조작 여부를 직접 감시하려고 했다는데요.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조작, 또 음모론 주장하는 심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해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종섭 주 호주 대사가 임명 25일 만에 결국 사퇴했습니다. 총선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카드로 해석되는데 야당은 사퇴가 아니라 해임했어야 한다며 비판했습니다. 인천과 경남 양산의 사전투표소 9곳에 몰래카메라를 불법으로 설치한 40대 유튜버가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전국 수십 곳에 카메라를 설치했다는 진술을 바탕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야당 후보들의 재산 논란을 거론하며 이재명, 조국 대표 심판을 호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재판에서 총선을 앞둔 법원의 출석은 정치 검찰이 노린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새로 선출된 의사협회장이 전공의 처벌이 가시화하면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정부는 2,000명 증원 방침을 고수하는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5대 병원장을 만납니다. 대화 창구가 열릴진 미지수입니다. 황사가 하늘을 뒤덮으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평소의 8배가량 치솟았습니다.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에 미세먼지 특보가 내려졌습니다. 휴일까지도 공기질은 탁하겠습니다. 지난달 은행 대출 금리가 연 4.85%로 집계돼 석 달째 내렸습니다.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금리 모두 떨어졌는데 특히 주담대 금리는 넉 달째 내림세로 3.96%를 기록했습니다. 해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 이종섭 주 호주 대사가 결국 사의를 표명했고 외교부는 대통령에게 보고해 사의를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사는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 참석을 이유로 국내에 들어와 있는데요. 공수처의 신속한 조사를 거듭 요구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수현 기자. 네, 외교부입니다. 네, 이종섭 대사가 임명된 지 25일 만에 사의를 표명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종섭 대사는 오늘 오전 변호인을 통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 대사는 먼저 그동안 공수처에 빨리 조사해 줄 것을 계속 요구해 왔는데 공수처가 아직도 수사 기일을 잡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가 끝난 후에도 서울에 남아 모든 절차에 끝까지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오늘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 주 호주 대사직을 면해주길 바란다는 사의를 표명했다며 꼭 수리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사 측 변호인은 YTN과의 통화에서 공수처가 부르면 귀국해서 조사받는 방법도 있지만 호주 정부에 대한 결례가 될 수 있어서 결백함을 강조하기 위해 직을 내려놓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외교부는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 대사 본인의 강력한 사의 표명에 따라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사의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도 제가할 것으로 보인다는 뜻으로 풀이되는데요. 공수처는 이 대사 소환 일정을 묻는 YTN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할 만한 내용이나 입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종섭 대사를 둘러싼 논란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이 대사는 지난 4일 호주 대사로 임명됐는데요. 해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가 지난해 12월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7일 이 대사를 불러 4시간가량 조사했는데 법무부가 이튿날 당사자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 출국 금지를 해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대사는 지난 10일 호주로 출국했다가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 참석을 이유로 부임 11일 만인 지난 21일에 다시 귀국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귀국 명분을 만들기 위해 회의가 급조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이어지면서 여당의 총선 리스크로 부상하자 이 대사가 결국 스스로 물러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사는 어제 외교부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 6개국 주재 대사가 참석한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합동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지만 이 대사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6개국 공관장들이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한국수출입은행을 방문하는 일정이 있었는데 이 대사는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이처럼 이종섭 주 호주 대사가 사의를 표명한 것을 놓고서 여당은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사퇴가 아니라 해임했어야 할 사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번엔 국회 연결합니다. 강민경 기자.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종섭 대사의 사의 표명과 관련해서 정치권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죠? 그렇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은 아직 논평을 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광재 대변인은 YTN과 통화에서 이 대사가 스스로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 법적 문제를 떠나 책임지는 모습을 보인 거라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혐의 여부를 떠나 국정 운영에 부담을 주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점이 있었다면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는 게 옳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사가 해임된 게 아니라 스스로 사의를 표명했다는 걸 문제 삼았습니다. 강민석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건 출국 금지된 피의자를 윤 대통령이 호주 대사에 임명해 해외 도피 의혹을 자초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른바 도주 대사 파문과 외교 결례 사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동영 새로운미래 선임 대변인도 윤 대통령은 피의자 이종섭의 사표를 받을 게 아니라 호주 대사에서 경질하고 공수처에 보냈어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정인성 개혁신당 선거대책위 대변인은 이 대사가 너무 늦었고 너무 무례하다며 최상병 사건의 주범은 용산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사의를 수용하겠다는 식으로 어물쩍 넘어갈 생각을 말라며 윤 대통령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오늘 여야의 선거운동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수도권 표심 공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서울 영등포와 동작 등 서울 격전지를 먼저 훑었고요. 지금은 의왕, 안양, 군포, 안산 등 경기 지역을 돌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에만 유세 일정 10개를 소화하는데 한동훈 위원장의 오전 발언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주제는 범죄자를 심판하는 것, 2조 심판하는 것 네거티브라고 하는데요. 네거티브 아닙니다. 그 자체가 민생의 첫걸음입니다. 여당은 전체 의석의 절반 가까이 걸린 수도권에 공을 들이며 저 반등을 노리는 모습입니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오늘 아침 기자들과 만나 최근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170개 선거구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열세로 돌아선 지역구가 여러 곳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성남FC, 백현동 관련 재판으로 아직 공식 일정을 잡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는 법원에 들어가기 전에 기자들에게 선거를 앞둔 자신의 법원 출석 자체가 검찰이 노린 결과라고 말하며 지지자들의 투표를 독려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법원에 출정했습니다. 이거 자체가 아마 검찰 독재 국가의 정치 검찰이 노린 결과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재판이 일찍 끝날 경우 이 대표는 오후에 게릴라 지원 유세에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대표를 대신해 오늘은 이해찬 상임 공동선대위원장 등이 성남 분당갑 이광재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현장 선대위를 열며 힘을 보탰습니다. 김부겸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은 광주와 전주, 대전에서 지원 유세에 나서며 호남과 충청 표심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제3지대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녹색정의당은 장애인과 전세사기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 표심 공략에 집중했습니다. 새로운 미래는 서울 대학가 밀집 지역에서 2030 청년 유권자들을 만나고 있고요. 개혁신당은 서울 등에서 수도권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또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천안과 아산, 서산 등 충남 지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총선을 앞둔 정치권에서 최근 일부 후보자의 부동산 문제와 지도부의 이른바 막말 이슈가 논란이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일부 여야 후보들의 부동산 관련 문제가 선거 전에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경기 화성을에 출마한 민주당 공영훈 후보는 과거 군 복무 중인 아들에게 서울 성수동 땅과 건물을 증여한 사실이 알려지며 아빠 찬스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공 후보는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법적으로 문제는 없고 세금도 다 냈다며 불편한 마음을 끼친 데 대해서는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주당 경기 안산갑 양문석 후보도 대학생 딸이 11억 원의 대출받아 양 후보의 주택 구입 자금에 보탠 걸로 알려져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경기 수원청 이수정 후보가 배우자와 함께 서울 서초구 등의 아파트 4채와 상가 3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만큼 양당은 일단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기류지만 민심의 흐름에 따라 추가 조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양당 대표들의 수위 높은 발언도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어제 야당 정치인들을 비하하는 비속어를 사용해 논란을 일으켰는데요. 오늘 유세에서는 현재 수위 조절에 나선 모습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윤석열 정부의 대중국 정책을 문제 삼은 발언 등이 비판받아서 일부 발언에 대해서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사전투표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여야 모두 표심에 미칠 영향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강민경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상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발언 논란을 겨냥해서 여당 대표가 상대방에게 할 수 없는 욕설까지 퍼붓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오늘 경기도 성남에서 열린 현장 선대위 회의에서 겸손하고 진중하게 품위 있는 유세 선거운동을 통해서 국민의 심판 의지를 받아오는 데 전념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선거가 시작되니 흑색선전과 막말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다른 당 후보나 일부 언론이 민주당 후보에 대한 가짜뉴스를 뿌리거나 의혹을 침소봉대하는 일이 앞으로 더 심해질 텐데 여기에 민주당 후보와 캠프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이뉴환 선거대책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다 지나간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오늘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여사 관련 문제에 윤석열 대통령이 좀 더 단호한 조처를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행자 언급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자신이 뉴욕에서 4년 거주했던 걸 거론하며 마피아 조직도 아이와 부인은 안 건드린다며 민주당 사람들이 잘하는 건 프레임을 짜서 다 지나간 일을 또 얘기하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도혁 사무총장은 최근 경합 또는 우세 지역에서 열세로 돌아선 선거구가 여러 곳 있지만 아직 총선 전체 판세를 분석하긴 어렵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장 사무총장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 당 정책연구소인 여의도 연구원에서 전국 254개 선거구 가운데 170곳가량을 자체 여론조사한 결과를 보고받았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장 사무총장은 일부 지역에서 여당과 개혁신당 후보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선 아직 개혁신당의 입장이 정확히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 선거 승리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열어두고 대화할 준비는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일부 선거구에서 개혁신당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 공식 제안도 없었고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일축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개혁신당은 정권 심판이란 기치를 내걸고 있고 국민의힘은 정권을 옹호해온 정당인데 유권자들이 좋게 바라볼 것 같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염치가 있다면 국민의힘이 단일화를 공식 제안할 수 있겠느냐며 비공식적으로도 두서없는 제안이 반복되면 강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지난주와 같은 34%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26일부터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34%, 부정평가는 58%로 집계됐습니다. 긍정, 부정평가 모두 전주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7%로 전주보다 3%포인트 올랐고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기간 4%포인트 내린 29%로 나타났습니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17%였습니다. 다음 달 총선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서 어느 정당을 선택할지에 대해서는 국민의 미래가 34%로 가장 많은 응답을 받았고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이 22%로 같았습니다. 총선 결과에 대해서는 현 정부 지원을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40%,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49%를 각각 차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나 한국갤럽 조사연구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22대 총선 사전투표를 불과 일주일 남겨두고 인천과 경남 양산에 있는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유튜버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전국 수십 곳에 카메라를 설치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데 지난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도 투표소를 촬영한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홍민기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사전투표소 모두 몇 곳에 불법 카메라가 설치된 겁니까? 네, 현재까지는 인천 5곳, 경남 양산 4곳 등 모두 9곳입니다. 인천경찰청은 어젯밤 인천광역시에 있는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후반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A씨는 인천시 서창동과 계산동 행정복지센터 등 인천 지역 사전투표소 5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인천에 이어 경남 양산에도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 4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지난 18일 사전투표소로 지정된 양산시의 한 행정복지센터에 소형 카메라가 설치돼 있다는 미화원의 신고가 접수되는데요. 발견된 카메라 모습을 보면 전자기기 충전기 같은 형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수기 뒤편에 설치돼 눈에 띄지 않았고 적발을 피하기 위해 통신회사 장비라는 이름표도 붙어 있습니다. 양산 지역 투표소에는 가로 10cm, 세로 8cm 크기의 작은 블랙박스 형태 카메라도 몰래 설치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행정안전부는 어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긴급 점검을 지시했고 인천시가 사전투표소 159곳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불법 카메라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경찰은 어젯밤 9시쯤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A씨 자택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A씨는 부정선거 의혹을 꾸준히 제기해온 극우 성향 유튜브 채널 운영자로 확인됐는데요. 경찰 조사에선 실제 투표하는 사람 수를 세기 위해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가 사전투표소를 촬영한 게 처음이 아니라는 정황도 발견됐는데요. 지난해 10월 치러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 사전투표소 내부를 촬영한 거라고 주장하는 영상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라가 있습니다. 해당 유튜브 채널에는 선관위가 밝힌 투표 인원이 영상에 찍힌 사람 수와 다르다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영상도 올라와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이번에도 전국을 돌며 수십 곳에 카메라를 설치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추가로 설치된 카메라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의사협회 차기 회장이 낙선 운동을 펼치겠다며 정치적인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특정 직역과 흥정하듯 뒤집는 일은 없을 거라고 재차 강조했는데요. 한 달 넘게 이어지는 의료공백 사태가 해결될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혜은 기자. 네, 사회정책부입니다. 네, 이면택 차기 의사협회장 당선자가 연일 강경 발언을 냈는데 총선을 앞두고 낙선 운동을 얘기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자는 기자회견에서 의사에게 부정적인 프레임을 씌우는 정치인에 대해서는 낙선 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료 현장에서 만나는 환자들을 설득하는 방식으로 정치 투쟁을 벌이겠다는 겁니다. 없이 그런 의사들한테 프레임을 씌우는 그 나쁜 정치인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일종의 이제 낙선 운동이 되겠죠.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뽑아야 된다라는 운동도 있을 겁니다. 임 당선자는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보좌를 잘못한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의대 정원을 늘릴 게 아니라 오히려 줄여야 한다며 다만 전공의와 교수 등 여러 직역의 의견을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에서 2만 표 이상을 얻은 만큼 자신이 의료계의 대표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의대생이나 전공의, 교수 등에 대해 정부가 부당한 처벌에 나설 경우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부 역시 강경한 입장인데요.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의료개혁의 주체는 국민이라며 의사단체와 흥정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특정 직역과 흥정하듯 뒤집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5천만 국민을 뒤로 하고 특정 직역에 굴복하는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정부와 의료계의 힘겨루기가 계속되면서 협상 창구가 열리기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시립대 병원협의회와 서울의 5대 병원장들을 잇따라 만나서 타개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의대 교수들은 시차를 두고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는데 오늘까지 전국 의대에서 대부분의 교수들이 사직 행렬에 동참할 전망입니다. 전국 의대교수협의회가 다음 주부터는 외래 진료를 축소하겠다고 밝혀서 진료 차질은 한층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정책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의 의료개혁 추진 방안을 설명하기 위해 5대 병원장과 간담회를 열고 있습니다. 특히 전공의와 의대 교수 집단 사직 사태와 관련해 중재를 요청할 걸로 보이는데요. 한 총리의 모두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윤성규 서울 성모병원장님, 박승일 서울 아산병원 원장님, 하종원 세브란스병원 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전공의 집단 행동으로 병원을 운영하시는 병원장님들께서 걱정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진료 축소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도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대 병원의 진료 공백이 더 커진다면 국민들께서 진료에 대한 불편을 넘어 심리적으로도 큰 불안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병원장님들께서 중증, 응급 환자 중심의 비상 진료 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도 가능한 자원을 총동원해 지원하겠습니다. 어제 만난 희귀, 난치 질환 연합회 환자분들도 의대 교수님들이 병원을 떠나실까 봐 많이 불안해하고 계셨습니다. 5대 병원은 전공의를 가장 많이 훈련시키는 수련 기관이기도 합니다. 병원장님들께서 누구보다 전공의들과 많이 소통하시고 전공의의 생각을 잘 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부는 지난 화요일 의결된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서 재정 투자 중점 분야로 필수 의료 지원을 포함시켰고 이러한 투자 방향에 맞춰 의료개혁 5대 핵심 재정 사업을 검토하였습니다. 이 중 첫째가 전공의 수련 집중 지원입니다. 전공의 수련 비용을 정부가 책임지는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와 전공의 대상 책임 보험 공제료 50% 국비 지원 등 전공의의 처우 개선에 적극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과정에는 정책 당사자인 전공의들과의 합의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전공의들이 복귀하여 재정 투자를 위한 구체적인 안을 정부와 함께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 힘드시겠지만 병원장님들께서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설득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의료계와의 대화를 위한 정부의 계속되는 노력에도 대화체 구성이 성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일선에서 전공의 및 교수님들과 늘 함께하고 계시는 병원장님들께서 대화체 구성에 역할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총선 이제 12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종섭 주호주 대사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했죠.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참 주목이 되는데 본격 선거운동도 시작됐고요. 또 일부 후보 부동산 문제 같은 논란도 새롭게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총선 판세에 또 영향을 미치겠죠. 오늘의 전국 현안은 이재명 법률신문 부사장 또 박성태 사람과 사회연구소 연구실장 모시고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 분 처음 모시는데. 예. 다 뭐 방송을 통해서 알려진 분들인데 오늘 좀 객관적으로 정치 평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선 이제 딱 12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여야가 자체 판세 분석을 하고 있잖아요. 박성태 실장님도 이제 들으셨죠? 여야는 어떻게 보고 있고 박 실장님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일단 야는 야권으로 뭉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개혁신당도 야권으로 봐야 되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당 표를 빼고 그걸 나머지는 야권이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뭐 제가 몇몇 여권 관계자들에 물어본 거에 하면 뭐 어제죠. 대통령실 쪽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보고를 체계적인지 모르겠어요. 뭐 120석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런데 당에서는 100석 미만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총선 때 108석이었잖아요. 103석이었죠. 예, 거기에 이제 야권 103석, 안철수 후보 측이나 나중에 합친 것까지 하면 좀 더 되는데 국민의힘만 딱 놓고 보면 지난 총선에 103석이었는데 이번에 그것보다 좀 많기만 바란다라는 게 국민의힘 목소리입니다. 엄살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근데 실제로 내부에서는 두 갈래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후보나 각각의 대표 쪽에서는 대통령실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높아요. 왜냐하면 이종섭 대사가 호주로 대사로 임명돼서 출국한 뒤에 주요 사건 피의자를 왜 외국에 보냈냐에 대한 반발 심리가 커지면서 한강벨트가 급격히 무너졌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대통령실에 대한 불만이 높고 이런 분들 쪽에서는 실제로 여권 내에서도 당연히 다들 익명으로 얘기하죠. 실명으로 얘기하면 큰일 나니까.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이나 뭐 다른 개혁신당이라든지 새로운 미래 다 어떻게 보고 있어요? 하나하나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저는 뭐 새로운 미래나 조국혁신당부터 얘기를 하면 비례로 해서 뭐 10석 내외가 되지 않을까 20%. 민주당은요? 민주당은 단독 과반 정도가 할 수 있지 않을까. 단독 과반 할 수 이상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총선 때 180석이었나요? 비례대표 위성정당을 포함해서 180석이었죠. 근데 이번에 150석 이상 정도. 그건 뭐 민주당에서는 저기 고개를 쳐들면 안 된다는 격언 때문에 계속 지금 한석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지역구로 별로면 제일 스윙 보터가 큰 게 수도권과 충청인데 많이 지금 여권에 안 좋아요. 알겠습니다. 여야가 보는 판세를 지금 박성태 실장께서 분석도 해주시고 설명도 해주셨는데 이재명 부사장도 물론 취재를 따로 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보세요? 오늘인가 장동혁 이제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그렇죠. 지금 우세 또는 접전이라고 생각했던 지역들이 많이 열세 돌아서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2, 3일 전에 그러니까 공식 선거운동 시작되기 직전에 선대위에서 국민의힘이 내다본 우세 지역이 90에서 98석이었습니다. 지역구를 따진 거 지역구만요. 그리고 민주당이 131에서 161 정도를 내다봤습니다. 당시에 공식 선거운동 시작되기 전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여론의 흐름이 점점점 특히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더욱 악화되고 있죠.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면 90에서 98석도 지키기 힘들다면 그렇다 그러면 조금 전에 박성태 기자 말한 것처럼 실제 103석과 2020년 총선 때 어떻게 보면 가장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괴멸적 패배라고 할 수 있죠. 그 정도로 괴멸적 패배를 당했던 것보다도 안 좋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굉장히 지금의 여론 흐름은 국민의힘의 절대 열세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현재 특히나 수도권이 굉장히 동질화돼가고 있죠. 수도권 여론이 같아져 갑니다. 굉장히 비슷해져 가는데 그러니까 한강벨트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한강벨트가 한강벨트에 있는 뭐 9개, 10개 지역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여론이 점점점 강북으로 강남으로 확장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관심들을 많이 갖는 건데 실제 한강벨트에서 거의 이기는 데를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그것이 전체 수도권 여론과 다름이 없는 거죠.
근데 알겠습니다. 지난번 총선에서 아시다시피 이제 121석이 지금 112석이지만 121석에서 민주당이 103석이라고 이제 거의 싹쓸이하면서 이제 압도적 승리를 했던 건데 과연 그때와 다른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느냐 이것이 국민의힘의 가장 큰 숙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사의를 표명했잖아요. 그리고 뭐 이제 대통령이 보고를 했고 사의를 이제 외교부가 이제 수용을 했는데 아직 사표 수리를 했다라는 보도는 아직 안 나왔고요. 그런데 이 사의 표명이 앞으로 남은 열 이틀 정도의 총선까지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지금의 흐름을 바꿀 정도의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기 좀 어렵죠. 왜냐하면 이미 늘 이제 국정 운영함에 있어서는 이제 선제적이고 파격적인 조치들을 통해서 여론을 끌고 가는 건데 사실 그러기에는 이미 여론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끌려가는 듯한 이미지를 줬죠. 그러니까 사실은 약간 만시지탄의 느낌이 강한 거죠. 이미 문제가 되기 전에 뭐 가장 좋았던 것은 사실 이 문제를 깔끔히 정리하고 나서 임명을 하는 게 제일 좋았고요. 설령 그것이 아니더라도 임명되고 나서 출금이 돼 있다는 것을 뭐 뒤늦게 알았다면 이 상황에서 이것을 바로 출구시키는 게 부담스럽다는 것이 여권의 입장이었습니다. 여당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걸 또 수용하는 게 나았을 테고 지금 이제 다시 귀국하고 나서 출국할 명분이 이제 없어진 거죠. 본인도 조사를 받겠다고 한 상황에서 물론 이제 공은 제가 볼 때 공수처로 넘어갔습니다. 공수처에서 아직은 부를 타임이 전혀 아니다고 그렇죠. 그러잖아요. 아직 뭐 압수 분석조차 끝나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 조사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공은 이제 글로 넘어가긴 했지만 어쨌든 이종섭 대사의 사태로 인해서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불씨들을 하나씩 꺼가는 건 있죠, 분명히. 황상문 수석을 사퇴시키고 이종섭 대사가 지금 사의를 표명했고 이렇게 하나씩 불씨를 꺼져가는 건 있지만 선제적 대응을 통해서 여론의 흐름을 바꾸는 것으로 봤을 때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박성태 시장도 그렇게 보세요? 일단 대통령이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 민심이 위반된 건데 그리고 거기서 불공정의 측면이 부각되고 있고요. 그런데 두 가지를 본다면은 이종섭 대사 문제와 호주로 임명시킨 것, 호주 대사로 또 하나는 의대 정원. 증원하는 건 다 찬성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온 2,000명이라는 숫자를 대통령이 계속 고집부리면서 협상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한 반감들이 있거든요. 근데 전 두 가지 중에 의대 증원 문제는 대통령이 좀 숫자를 조율할 수 있겠지만 이종섭 대사 문제는 양보를 안 할 거다라고 봤어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이종섭 대사가 받고 있는 의혹이 주요 사건에 이게 최상병 순직 사망 수사 외압 사건이거든요. 여기에 주요 피의자인데 외압을 그러면 누가 행사했다는 의혹이 있냐?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이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혹 때문에 호주 대사를 임명했다고 보고 또 그 문제 때문에 철회를 안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사퇴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대통령이 민심을 받아들였나 하고 봤는데 민심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지금 흐름을 보면 이종섭 대사가 더 이상 이렇게 못 있겠다. 강력하게 사의를 받아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근데 뭐 최종적으로 대통령실에서 어떻게든 오케이를 했겠죠. 그러면 바로 대통령실에서 민심을 받아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종섭 대사의 사의를 즉각 수리라고 나왔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키를 이종섭 대사가 내가 못 버티겠어라고 얘기한 모양이기 때문에. 사표 수리 지금 뉴스 속보가 아직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표는 수리가 될 겁니다. 될 건데 뭐 용산에서 뭐 고민을 하고 있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전 될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거는 용산에서 만약에 이종섭 대사가 못 버티겠다는 느낌이 있으면 용산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나갔어야 돼요. 국민적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임명을 철회하겠다. 알겠습니다. 그게 아닌 것 봐서는 아직도 민심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럼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서 좀 더 자세히 분석을 해볼까요? 자, 갤럽 여론조사 저희가 준비한 거 보세요. 총선 결과 기대를 묻는 여론조사인데요. 갤럽이 매번 하고 있습니다. 정부 견제위에 여당 다수가 당선돼야 한다. 40. 그리고 정부 견제위 야당 다수 당선 49. 현 정부 지원위에 여당 다수 당선 40. 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큰 추세 변화는 없는 것 같은데요. 자, 요 총선 결과 기대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어요?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 가운데서 사실은 뭐 정당 지지율보다 총선 결과 기대에 대한 여론조사가 더욱 이제 총선 결과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지표인 건 틀림없습니다. 어쨌든 총선이라는 게 특히나 정권 중반에 이루어진 총선이라는 게 회고적 투표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정권 평가적 투표의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과연 지금 이제 묻는 것처럼 견제를 하고 싶느냐 아니면 더 지지를 하고 싶느냐 이런 이제 질문에 대한 답변이 굉장히 이제 총선 결과의 중요한 예측 지표가 될 텐데요.
근데 저희는 이제 지금 우리나라가 채택하는 선거구제가 소선거구제 아닙니까? 예. 한 표만 더 이기면 사실은 그 선거구를 잃는 겁니다. 그냥 이게 뭐 다수가 여람을 뽑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런 점에서 49대 40이라는 지표 자체가 9%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난다고도 볼 수 있지만 예. 저것이 수도권 아까 말씀 동일화된 어떤 동질화된 그런 여론조사 지표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다 그러면 사실은 굉장히 여건으로서 어려운 그런 선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박세희 기자님, 저 총선 결과 기대를 보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부분은 어디예요? 일단 뭐 여전히 꾸준히 정권 심판론이 더 높게 나왔다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을 보면 국민의힘이 높게 나오지만 예. 민주당보다 예, 예. 정권 심판론이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바람이라는 건 지금 윤석열 정부 심판할 거냐 지원할 거냐의 문제인데 네. 심판론이 훨씬 세게 불고 있다. 예. 그리고 최근에 나온 게 이종섭 대상 문제부터 최근 대파 논쟁까지 예. 대통령이 전면에 부상하면서 오히려 악영향을 주고 있다. 여당의 선거 판세 예. 그게 분명하고요. 예. 근데 이제 앞으로 좀 안 나오면 예. 지금 열흘 정도 남았는데 네. 조금 완화될 수 있겠지만 그건 모르겠어요. 안 나오실지 어떨지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야 모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막판 변수 가운데 투표율이더라고요. 투표율. 20대하고 21대 투표율을 보면 보통 이제 과거에는 투표율이 높으면 야당에 유리했고 그런데 뭐 최근에 좀 변화 흐름도 나타나고 있다고는 하는데 이재명 부사장은 어떻게 보세요? 투표율이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20대 총선 63.9, 21대 총선 70.7인데 여론조사를 보면 이번 총선은 76.5 투표하겠다라고 참여 의향이 더 높아요. 물론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참여 의향보다 늘 투표율은 좀 낮아지죠. 예, 예. 그런 점에서 뭐 이번 투표율이 과연 60대 후반, 70대 초반까지 갈 수 있느냐는 좀 이제 의문입니다. 사실은. 예. 의문인데 투표율은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런데 뭐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으로 투표율이 높으면 야당이 유리했고 예. 투표율이 낮으면 여당이 유리했다는 이제 공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 저는 이제 이미 그런 공식 자체가 사실은 많이 깨졌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깨졌다. 예. 왜냐하면 이제 고령층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뭐 그런 영향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예. 과연 이제 투표율에 따라서 또 특히나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 따라서 또 결과가 달라지느냐 사실 그건 예측하기가 참 어려운 문제죠 사실은요. 예.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스윙보터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스윙보터가 마치 한 사람이 한 번은 민주당을 한 번은 국민의힘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찍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런 유권자의 퍼센테이지는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예. 중요한 건 뭐냐면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그러니까 민주당을 그러니까 투표에 예. 나가면 민주당을 찍지만 예. 민주당을 볼 때 비판적으로 지지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는 이런 스윙보터들이 많은 겁니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뭐냐면 제가 여러 번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국민들은 여권에 대해서 지금 계속 한동훈 위원장은 이제 상대평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우리가 민주당보다 더 잘할 수 있다. 민주당이나 조국 혁신당은 뭐 범죄자들이 들어와서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국민들은 어떻게 보면 현 정부에서 절대평가를 요구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2년 전에 기대했던 것만큼 현 정부가 과연 공정하게 원칙을 갖고 국정을 운영하고 있느냐, 그리고 내로남불하지 않고 있느냐, 하지 않고 통합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지금 하지 못하면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그러니까 2년 전에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던 그래서 결국 0.7%포인트 차를 이기게 만들었던 그 유권자들을 투표장 끌어낼 수 있느냐. 그것이 굉장히 제일 큰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나온 갤럽 조사를 보면 다음 달 총선에 비례정당 투표 어느 정당을 선택할지를 묻는 비례정당 투표를 보면 국민의 미래가 34%인데 더불어민주연합 조국혁신당이 같아요. 저렇게 22%. 예. 저거를 어떻게 보고 있어요? 이제 조국 혁신당의 메시지가 간결하죠. 3년은 너무 길다. 검찰 독재 정권 심판. 간결하고 또 민주당도 좀 잘못한 게 있는 게 더불어민주연합의 구성이 기존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냥 일방적으로 지지하기에는 조금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을 갖기가 쉬워요. 예전 통진당 이사들이 더불어민주연합이니까요, 말 그대로. 그렇죠. 이제 시민사회 또 진보당 이쪽에서 들어갔는데 같이 연합해서 거기에서 그렇군요. 민주당 지지층이 좀 꺼려하는 후보들도 있을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조국 혁신당으로 갔는데요. 사실 저 비례정당 투표에 제일 신경을 많이 쓸 수 있는 사람은 이재명 대표입니다. 야권의 리더십을 만약에 실제로 4월 10일 본선거에서도 비례정당 득표를 조국 혁신당이 더 많이 한다면 이재명 대표는 다음 대선 주자의 위치에서 야권의 리더십을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에게 상당 부분 내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저 총선 12일 남았는데 총선 최종 끝까지 저 추세가 계속 갈 것으로 보세요? 저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더 치고 올라간다고 예상했던 분은 많지만 저는 한 20% 내외에서 유지해서 갈 거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식 선거 운동 첫날부터 지금 한동훈 위원장은 계속 이재명 조국 심판 이야기 계속하고 있죠. 이재명 대표는 정권 심판론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요. 서로 심판해야 한다.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데요. 오늘 나온 여야 대표 목소리 듣고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22억을 며칠 만에 버는 방법을 알고 계세요? 조국 혁신당에서 검찰 개혁한다면서 1번 비례로 내세운 박은정 부부가 있습니다. 그 부부처럼 하면 됩니다. 형사사건 단건에 22억을 받아가는 건 저는 처음 봤습니다. 10만 명의 피해자가 있는 농축산물 거래를 가장한 다단계 사기 사건입니다. 악질 범죄입니다. 그 사기꾼을 변호해서 22억을 받았습니다. 그 정도면 공범입니다. 이번에 어디 보도를 보니까 우리 야당 지지자들의 적극 투표 참여율이 의지가 좀 낮다고 하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걱정이긴 합니다. 일각에서 무슨 뭐 과반수를 넘어서 뭐 압도적 다수 이런 얘기들 하고 있던데 정말 그 큰일 날 얘기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거는 보수 결집을 노린 우리 개혁진영, 민주개혁진영의 방심, 교만 이런 것들을 노린 저는 작전 일종의 음모다 이런 생각하게 하고. 네, 이거 이재명 대표는 이 범야권 과반수 넘어서 압도적 다수 이야기하고 있던데 이거 정말 큰일 날 얘기다. 이게 보수 결집을 노리고 있는 일종의 음모다 이렇게 보고 있네요. 이재명 대표 생각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에요? 일단 뭐 몸조심하는 거죠. 왜냐하면 초선거구제이기 때문에 예. 이겼네라고 하면 투표에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바쁜데 누가 놀러 가자고 했는데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절박해라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겁니다. 예, 저는 딱 고족해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해석을 하시고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 오늘 그 조국혁신당 박은정 부부 22억 이야기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이 비판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일단 조국혁신당의 비례 1번인 박은정 후보 물론 변호인으로서 형사사건 피해자에 대해서 변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수임료가 상당히 높죠. 근데 제가 알기로 대부분의 검사가 나온 다음에 수임료가 높아요. 이른바 전관예우죠. 전관예우가 특정인들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대부분이 다단계 사기 사건 단건으로 22억 받아가는 건 처음이라고 하는데 이거보다 더 많이 받는 변호사들이 많아요? 민사사건 같은 경우는 많을 수가 있죠. 더 많을 수가 있고요. 형사사건이요. 이건 형사사건에서는 저도 뭐 구체는 모르겠지만 그 사건을 맡았다면 조국 혁신당의 비례 1번 후보의 배우자로서는 부적절합니다. 그래서 공격 포인트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잘 잡았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조국 혁신당이 뜨면서 검찰 독재 정권을 비판하면서 조국 혁신당이 크고 윤석열 대통령 집권 여당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 정당성을 공격하는 거죠. 근데 그걸 한동훈 비대위원장 말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게 나았을 거라고 봐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자꾸 방금 쭉 들었지만 저렇게 얘기를 하면 그냥 검사가 됩니다. 검사 한동훈으로서 얘기하는 것밖에 안 돼요. 조국 혁신당은 어떤 결정 내릴 것 같아요? 그 결정은 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비례 1번은 공천 취소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조국 혁신당이 정체성을 좀 더 강하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이재명 부사장 생각은 좀 어때요?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 조금 전에 저희가 본 여론조사 결과 보면 민주당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22대 국회에서 조국 혁신당이 만약에 저 지지율대로 하면 한 최소의 13석 정도는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례 의원으로. 그럼 거기에 지금 조국 대표 얘기하는 게 뭐 용해인 의원 등등 비롯해서 민주연합에 합류하지만 나중에 나올 의원까지 같이 하면 우리가 20석 이상의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조국 혁신당이 진짜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그러면 의석은 20석밖에 안 될지 몰라도 실제 민주당을 끌고 갈 수 있는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할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야말로 이제 조국 대표가 20석으로도 얼마든지 각종 정치적 현안들을 주도해 나간다 그러면 사실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두려운 22대 국회 상황일 겁니다. 저런 점에서 저는 조국 혁신당 강하게 비판하는데 저 박은정 전 검사의 문제는 정말 심각한 문제죠. 만약에 내로남불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바로 저것이 내로남불입니다.
아니 이종근 이제 검사장으로 나왔는데 사실 이종근 검사가 다단계 전문 변호사라고 그렇게 본인이 광고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 뭐 단군일의 최대 다단계 사기 사건이었던 뭐 주수도 사건 같은 것을 처리하면서 이제 다단계 전문가로 많이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면서 본인은 다단계의 피해자들을 위해서 변호하겠다고 했다가 거꾸로 다단계 가해 사기 범을 변호하면서 20억을 받은 겁니다. 이게 내로남불입니다. 그러면서 박은정 검사는 검찰 개혁을 얘기합니다. 검찰 개혁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검찰의 카르텔을 깨는 것도 정관예우를 없애는 것도 검찰 개혁의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런데 전혀 거꾸로 된 행태를 했기 때문에 저게 내로남불입니다. 그런 점에서 과연 조국 혁신당이 검찰 개혁을 얘기함에 있어서 박은정 전 검사를 비례 1번으로 가장 정체성을 나타내는 비례 1번으로 놓고 과연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딜레마에 빠질 것 같습니다. 이제 좀 갈래를 해서 얘기를 하면 전관예우가 검사, 판사들 중에 너무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이른바 범이라고 하죠. 내가 큰 잘못 그게 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반적으로 전관예우라면 그래 이해해 워낙 퍼져 있으니까 부적절하지만 그런데 국회의원 후보의 배우자라면 부적절해. 그런데 하필 또 그 국회의원이 검찰 개혁을 부르짖었다? 그러면 많이 부적절한 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지막에 이제 부동산 이슈 관련해서 여야 후보들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양상갑 양문석 후보는 자녀 부동산 대출 문제, 그리고 공영훈 후보는 아빠 찬스 논란, 그리고 국민의힘 이수정 후보는 배우자와 함께 아파트 4채, 상가 3채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또 논란입니다. 자, 부동산 문제가 또 이슈로 떠올랐는데 새 후보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다 문제가 심각하죠. 특히 뭐 공영훈 후보 같은 경우도 뭐 다 우연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마침 성수동에 집을 하나 샀더니 개발 호재가 생겼다. 마침 증여를 했더니 갑자기 그 다음 날부터 증여가 규제가 일어났다. 대단한 예측력이던데요. 그렇죠. 우연히 겹치면 그것은 필연인 겁니다. 뭔가 본인이 내부 정보 없이 그리고 어떤 자기의 지위를 이용하지 않고 그것이 가능했겠느냐 모두가 의심하겠죠. 양문석 후보 역시 대학생 딸이 11억을 어떻게 대출을 받겠습니까? 결국 그러다 보니까 뭐 사업자 대출 등 편법을 쓴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건데, 자, 부동산 이슈가 수도권의 가장 강력한 민심 중 하나였습니다. 부동산 이슈가요. 그것이 이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부터 2020년 대선까지 굉장히 수도권 민심을 좌우했던 겁니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다시 한번 부동산에 대한 반감, 부동산 이슈가 부각되는 것이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정리할지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수정 후보 재산이 많네요. 아파트 4채, 상가 3채. 민주당에서는 왜 강남으로 안 나갔느냐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수정 후보는 뭐 대전에도 선산인데 그럼 대전 갔어야 됐냐 이렇게 반론을 하긴 했는데 물론 재산이 많다는 게 잘못한 건 아니죠. 그리고 뭐 다들 또 증여 문제도 있지만 공영훈 후보 같은 경우 많은 분들이 돈을 열심히 버는 목적 중에 하나가 증여, 자식들 잘 살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크게 비판받을 건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앞서 이제 얘기했듯이 삼표 부지를 계약을 할 때 아파트 그쪽에 집을 살 때 삼표 부지와 현대차의 협약식 전날 계약을 했다는 게 의심이 들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가 지금 화성 의뢰 공영훈 후보가 출마했는데 젊은이들의 법적으로 잘못된 건 아니지만 증여 문제가 젊은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할까? 일단 우리는 배가 아프잖아요. 이게 배가 아픈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인지상정이에요. 그런 게 표심에는 좀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고요. 또 이수정 교수도 사실 재산이 꽤 많잖아요. 뭐 열심히 일했겠죠. 제가 재산 축적 과정을 모르니까.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번에 지난 21대 지난은 아니죠. 지금 21대 국회의원 후보들의 재산 평균이 25억 정도입니다. 일반인이 5억이에요. 국회의원들이 5배가 돈이 많습니다. 물론 돈 많은 게 잘못된 건 아닌데 그럼 항상 자산가 입장에서 만약 입법을 한다? 저는 그건 문제라고 봐요. 일부가 많다는 건 상관이 없지만 전반적으로 다 많다라는 건 우리가 입법 과정이 그럼 어떻게 될까라는 의심을 할 수가 있죠.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가 많았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태 사람사회연구소 연구실장, 이재명 법무실무 부사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곳은 대표적인 한강벨트 선거구 가운데 하나인 서울 마포갑입니다. 여의도와 용산이 맞닿은 지역으로 19대부터 21대까지 이 세 차례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서 모두 민주당 계열 후보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대선에선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10%포인트 넘게 앞서며 다소 상반된 표심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거대 양당은 모두 새로운 얼굴을 앞세웠습니다. 경찰 경무관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지은 후보와 비례대표 현역 국회의원인 국민의힘 조정훈 후보입니다. 이 후보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좌천성 발령을 받은 뒤 지난 1월 제복을 벗고 민주당에 입당했습니다. 이어 사선 노웅래 의원이 공천 배제된 자리에 단수 추천됐습니다. 정부 여당에 맞서 마포 사수에 나설 적임자로 선택된 겁니다. 안녕하세요. 민주당 이지은입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이번 선거는 정부 여당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이 짙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장을 돌아다녀 보면 민생이 너무 힘들다, 물가는 높고 정부 여당에 대해서 비판, 분노가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민주당 위성정당과 시대전환을 거쳐 국민의힘에 입당한 조 후보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 세계은행 근무 경력이 있는 경제 전문가로 꼽힙니다. 전현직 의원들과의 치열한 당내 사파전을 뚫고 공천장을 받아들었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일찌감치 마포갑 출마체비를 마치고 바닥민심부터 닦아왔습니다. 네, 반드시 조정훈입니다. 저 아세요? 알지요. 찍어주실 거예요? 그 말하고요. 2번입니다. 성공하세요. 이 마포에 계신 분들이 과연 범죄자 더 잘 잡는 국회의원을 원하실지 아니면 산적한 개발 현안들을 풀어낼 개발 전문가를 원하실지는 저는 명백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여러 해 동안 집값이 크게 오른 이른바 마용성의 대표격인 만큼 지역민들의 지역개발 욕구를 충족시키는 게 최대 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동네 같은 경우는 재개발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들은 하지만 확실한 결말이 없는 것 같아서 항상 그게 부담스러워요. 민주당 이지은 후보는 마포에 K-팝 공연장을 만들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구상을 전면에 내걸었습니다. 마포 유수지에 한류 복합 공연장을 건설을 해서 한류 킬러 콘텐츠들, 그러니까 K-뷰티라든지 이런 화장품 매장들을 입점시키고 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려고 합니다. 국민의힘 조정훈 후보는 같은 당 소속 서울시장, 마포구청장과 삼각편대로 재개발에 속도를 낸다는 전략입니다. 대통령부터 서울시장, 마포구청장, 그리고 이 지역은 서울시 의원과 구의원 모두가 국민의힘 집권 여당입니다. 정말 실천해 보이는 그런 정당과 정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두 후보는 강변북로 지하화와 노후 아파트 재건축을 똑같이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젊은 맞벌이 부부가 많아 어린이 안전이나 교육에 대한 지역 유권자들의 관심도 뜨겁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자녀가 2명 있는데요. 초등학교 자녀들이 좀 더 이렇게 안전하게 등하굣길을 한다든지 해서 좀 4년 동안 지킬 수 있는 공약을 위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후보와 조 후보는 각각 원스톱 교육특구와 교육발전 특구란 맞춤형 공약을 꺼내들었습니다. 인근 대학과 고등학교를 연계해서 그 맞춤형 진로 교육 시스템을 마련을 하고 노후된 학교라든지 과밀한 학급 문제를 해소를 할 예정입니다. 이 마포를 학군 때문에 이사 안 가도 되는 그런 지구로 만들고 싶습니다. 수도권에서 최초로 마포를 교육발전 특구로 지정하자라고 제가 제안을 드린 거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해서 앞으로 같이 협업을 통해서 지정하려고 합니다. 여야 후보 모두 상대적으로 낮은 인지도는 극복해야 할 숙제지만 공약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는 후한 편입니다. 진짜 국민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국민을 생각하고 열심히 일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공약을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약들은 되게 다 좋더라고요. 그래서. 민주당의 총선 11호 영입 인재인 이지은 후보와 국민의힘의 현역 1호 영입 인재인 조정훈 후보. 영입 인재 간 대결을 넘어 치열한 당대당 승부가 펼쳐지게 된 이곳 서울 마포갑에서 유권자들의 표심이 어느 후보에게 향하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포근한 날씨에 남부지방에서는 벚꽃을 비롯한 화려한 봄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주말과 휴일에 봄꽃 축제 가려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현장 분위기 또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고은재 캐스터.
네, 정읍 벚꽃 축제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뒤쪽 보니까 정읍에는 벚꽃이 벌써 피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3월 들어 꽃샘추위에 비가 자주 내리면서 벚꽃 개화가 조금씩 늦어지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곳 정읍을 비롯한 남부지방에서는 벚꽃이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정읍천 일대에는 강을 따라서 약 2,000그루의 벚나무가 줄을 지어 서 있다고 하는데요. 이 주말과 휴일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고 나면 더욱더 화려한 장관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부터 이곳 정읍에서는 벚꽃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 축제에는 벚꽃 버스킹 공연, 정읍 예술제, 먹거리 장터 등 다양한 행사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지난해에는 역대 최다 방문객인 25만 명이 이곳을 찾았다고 합니다. 이 축제장 인근에는 전국 5대 시장 중 하나인 전통 샘고울 시장과 1980년대부터 이어져 온 쌍화차 거리 등 다양한 지역 명소도 자리하고 있으니까요. 이 축제 방문하신다면 함께 들러보셔도 좋겠습니다. 올해 축제는 다음 주 월요일인 4월 1일까지 개최됩니다. 오늘 종일 황사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현재 동쪽 지방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서쪽에서는 나쁨 수준 유지하고 있는데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미세먼지 특보가 내려져 있는 가운데 주말인 내일도 황사가 잔류하면서 종일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중부에는 산발적인 비가 내리는 곳도 있습니다. 낮 동안 중부와 남부 내륙 곳곳에는 1에서 5mm 안팎의 비가 가끔 오겠는데요. 양은 적지만 황사가 섞인 흙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오늘 저녁이면 비가 모두 잦아들고 주말인 내일은 다시 맑은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 4도, 광주와 대구 5도 보이겠고요. 낮 기온도 오늘보다 높게 올라서 포근하겠습니다. 서울 14도, 광주 19도, 대구는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휴일인 모레에는 서울 낮 기온이 17도, 정읍은 21도까지 오르면서 더욱 따뜻하겠고요. 당분간 비 소식 없이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과 휴일에는 포근한 날씨에 나들이 즐기기 좋겠습니다. 다만 황사가 모레까지 계속해서 영향을 줄 걸로 보이니까요. 나들이 준비하신다면 미세먼지용 마스크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북 정읍에서 YTN 고은재입니다. 22대 총선 사전투표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인천과 경남 양산에 있는 이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40대 유튜버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또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전직 야구 국가대표 선수 오재원 씨가 검찰에 송치됐는데요. 이번 주 관심 사건에 대해서 범죄 심리학적 측면에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아니 사전투표일이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사전투표소에 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거예요. 어떻게 설치했답니까? 이제 발견되게 된 거는 18일 날 우선 양산시에 있는 행정복지센터에서부터 소형 카메라가 발견된 걸 신고했다고 합니다. 18일 날 발견됐는데 저 사람인가 보죠? 행정안전부에서 긴급 점검을 실시를 하게 됐고 그걸 두지는 과정에서 인천시에 있는 사전투표소에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거고 그것이 이제 그 CCTV를 추적하면서 소재가 파악돼서 경기도 고양시에서 어젯밤에 체포됐습니다. 네, 그 카메라 설치한 몰래 카메라 보니까요. 거기 위에 KT 뭐 통신 장비 이렇게 스티커도 붙어 있고 또 이런 카메라를 전국 여러 곳에 설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치밀하게 움직였어요. 수십 곳이 될 거란 추정도 하고 울산에서 지금 발견된 것도 유사하고요. 저장비인가 봐요. 그렇죠? 저장비입니다. KT 통신 장비 저렇게 써놓으니까 저건 가짜죠. 저거는 거짓이죠. 그러니까요. 진짜 같고 KT에서 설치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콘센트에 꽂는 유형입니다. 콘센트에 꽂고 거기에서 카메라라든가 이런데 저기는 송신 장비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깥으로 나가는 게 없으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예전부터 콘센트에는 모뎀 같은 것들이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별로 이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보니까 사실은 연결된 어떤 선이 없으니까 확인해 보다 보니까 저게 나타난 거고요. 명암 크기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 정도라고 하면은 저게 하나 있다는 거 볼 수 없죠.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저 사람의 말이 맞을 겁니다. 수십까지는 아니어도 상당히 많이 설치돼 있을 수 있고 본인이 주장한 대로라고 하면은 한 곳에 설치하는 게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여러 곳에. 그런데
저렇게 설치할 때 관공서잖아요. 예. 공무원들이 다 있고 어떻게 저렇게 설치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근데 지금 저 뒤에 보니까 예. 정수기 뒤쪽이라고 합니다. 아마 그걸 유장했을 가능성이 제일 높겠죠. 아. 그리고 이제 휴일 같은 데는 사람이 없고 저기는 이제 보통 행정복지센터의 뭐 위층 같은 경우는 출입이 비교적 그렇군요. 자유로우니까 그렇게 예. 접근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 검거된 남성이요. 지난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있었잖아요. 그때도 이걸 설치를 했고 그때 걸리지 않아가지고 유튜브를 통해서 설치한 카메라를 통한 인원 또 선관위에서 밝힌 인원 차이가 난다 뭐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자신이 찍은 어떤 투표 인원과 그러니까 발행된 형태의 투표 용지의 예. 사이를 비교해 갖고 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때는 그게 이제 샘플이 너무 작았죠. 네. 왜냐하면 강서구청장. 근데 이거는 네, 전국 샘플로 하려고 시도한 것 같으니까 계획을 완전히 잡은 것 같고. 예. 근데 이제 뭐 범죄 첩보로서는 이런 걸 시도한다는 사람들이 이제 꽤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범죄 첩보로 경찰들은 이미 첩보를 알고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도 듣고 있었는데 예. 문제는 실제로 실행한다는 거 보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한 상태인 거죠. 좀 저 혼자 가능하겠습니까? 혹시 공범이나 조력자가 있을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왜냐하면은 저 장비를 별도로 제작을 해야 됩니다. 별도로 그 공간이라는 것에 그럼 맞춤 제작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저 정도라고 하면은 예를 들면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세운상가라든가 예. 종로에 있는데 지금 용산상가 같은데 저걸 별도로 맞춤 제작을 하면은 최소한 수십 개가 기본 단위라고 하면은 그러면 공범도 있을 수 있다라고 경찰은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추적을 하는 거고 그리고 과거의 경험도 있었고 강서구청장 선거 때 그러니까 사실 제일 위험한 것은 배우가 있고 이 배우가 선거 자체를 무산시키거나 선거 자체를 흐트리려고 할 의도를 가지고 저 사람한테는 그냥 이런 형태의 그 일부만 임무를 줬다고 하면 이거는 사건 자체가 작은 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애초에 의도를 가진 사람과 저 사람은 이제 이걸 하청받은 사람 정도라고 하면은 이거 자체를 지금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이걸 수사하는 사람들이 형사팀인데 사실 이 사건은 공안 사건입니다. 사실은 공안 사건 쪽에서 해야 되는 건데 전국적으로 한번 일제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은 이거는 일종의 형사 사건으로 일반 형사 사건. 왜냐하면 현주 건전물 침입하고 통신보호법 위반이지만 내용상으로는 사실은 공공안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수사 부서가 저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부정투표 말씀하세요. 부정투표 의혹이 사실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선관위가 이번에는 사전투표함을 보관하는 장소에 CCTV도 설치를 하고 그걸 공개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이렇게까지 나서서 그 불법 카메라 설치한 의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걸 설치한다 해서 보여준다 한들 그걸 믿겠습니까? 또 저 선관위도 매수됐다고 하고 또 중간에 누가 뭐 해킹했다고 하니까 이거를 이렇게 계속 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이런 사람들의 심리에 따라 들어가면서 어떤 심리예요? 어느 부분에 있어서의 그 국민들한테 투명한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애초에 저는 음모론을 믿는 사람들을 그 생각을 바꾸게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강한 의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마가라고 이제 미국 트럼프의 광적 지지자들이죠. 그 이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마가 그 사람들이 저런 짓을 많이 합니다. 말하자면은 무조건 민주당 정부는 믿지 않아. 무조건 그 과거 바이든이 대통령 됐을 때는 다 그게 부정선거야라고 믿고 있고 그것이 정치적 힘이 되는 그런 체제에서는 어떻게든 저것은 신뢰하지 않습니다. 근데 실제로 믿고 있는 건 맞아요? 실제로 믿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단계가 있는데 처음에는 어떤 숫자라든가 기계를 보여주면 그럴 것 같죠. 근데 어느 순간인가 그 다음을 넘어갈 때는 이 머릿속에서 나는 도파민, 말하는 흥분하는 것 자체가 이미 이 시선을 가려버립니다. 터널 비전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숫자라든가 기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믿고 싶은 걸 믿게 됩니다. 뭐 어떠한 증거, 화면을 직접 보여줘도 못 믿는 거예요? 그건 절대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보여줘도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어? 이런 식으로 나오거나 기계 자체에 어떤 특정한 장치가 돼 있다고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런 방식으로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전체의 어떤 공정의식이나 이런 부분과 아울러 갖고 선거 자체는 투명성도 존재하는데 좀 독특한 것은 미국은 너무 수동적으로 개표를 해갖고 문제고 우리는 너무 전자적으로 개표해갖고 문제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 전자투표가 아니라 다 수개표 방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개표 방식이 하면서 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제기를 하는 거고요. 부정투표라고 하는 미국도 거고. 전자투표를 하는 것도 있고 있죠. 있어요. 있는데 이제 수개표하는 것도 있고. 수개표하는 것도 있는데 이제 그거 자체를 수개표 자체를 못 믿는 방식으로 우리는 이제 너무 전자 개표가 문제였다고 해서 이제 되는 거고. 그러면 이번에 선관위에서 그 수개표 한다고 밝혔잖아요. 그렇게 한다고 해도 이런 뭐 부정선거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믿지 않을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왜냐하면 저 화면을 보고 봐라. 내가 찍은 거는 10명인데 니네들은 9명밖에 안 되지 않느냐라고 분명히 제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그렇게 해서 논리적으로 접근해서 될 문제는 아닙니다. 그 범죄 심리학적 측면에서 이런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생각을 좀 바꾸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건 설득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건 설득의 영역이 아니라 이것은 증거를 보여주고 그 증거가 합리적인 상태에서 그대로 처리해야 되는 거지. 이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을 하면은 더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그걸 내 증거가 합리적이라는 설명을 하면은 한마디 더 붙이잖아요. 거 봐. 너도 네가 이상하게 생각하지라고 오히려 저를 공격하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저의 논리를 깨는 방식으로 이 자체의 음모론을 같이 전염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뭐 선거 관리를 책임지는 뭐 관련 기관도 빈틈을 보여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빈틈을 안 보일 수 없는 거는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뭐 러시아 선거도 그렇고 다른 어떤 외국의 선거들에서 일일이 다 수개표를 하거든요. 이걸 하기 위해서. 근데 문제는 수개표하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냥 꼼짝 말고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뇌동맥류라든가 심장마비로. 그러니까 그런 형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허점은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 허점이 합리적인 허점이냐 아니냐의 문제인 거지. 허점에 대한 커버를 합리적으로 해야 되겠죠. 자, 이 사건 제대로 수사하고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잖아요. 일단 뭐 부서가 잘못됐다. 그리고 이제 공화 사건을 다뤄야 한다는 말씀하셨잖아요. 자, 어떻게 다뤄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의 배우를 분명히 찾아야 되겠죠. 배우를 찾아야 되고요. 왜냐하면 배우가 중요한 것은 이거 자체가 문제냐 아니면 선거 자체를 무산시키거나 더 큰 목적이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먼저 찾아야 되는 거고 그런 어떤 관계성을 찾아야 되는 거고 저 기기가 어떻게 유출됐는가. 예를 들면 저것이 맞춤 제작을 했는가 아니면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걸 찾아가다 보면 분명히 증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 주제를 바꿔서요. 오재원 전 선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그리고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가 된 상황인데 처음에 이게 알려지게 된 게 오재원 전 선수와 교제를 했다는 여성이 신고를 하면서 알려지게 된 거죠? 근데 교제는 모르겠습니다. 그 여성은 또 다르게 얘기를 하니까. 근데 작년 4월쯤에 뭔 일이 있었나 봅니다. 이제 말하자면은 작년 4월쯤에 그분, A라고 칭하겠습니다. 그분의 집에서 뭔가 마약 투약 관련된 부분이 있었고 오재원 선수가 조금 지능적으로 마약을 숨겼는데 그러니까 집이 아니라 그 아파트의 바깥에 있는 소화전에 저기 있지 않습니까? 소화전 호스 들어가는 거에 보통은 거기에 그런 걸 안 하죠. 뭘 숨기거나 그러지 않는데 근데 그렇지 않은 데도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말하자면은 택배를 넣기도 하고 별 많이 넣거든요. 근데 거기에 넣습니다. 넣는데 본인은 여기에 그 안경집에다가 마약 주사 넣은 거를 넣은 거죠.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필 경비원이 그걸 열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확인해 보니까 마약이니까 신고를 해갖고 경찰이 출동을 해서 거기 싹 뒤졌는데 그 안에 오재원 선수가 있었나 봅니다. 근데 없는 척 했고 근데 그때 이제 경찰은 눈치를 챈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여기다가 마약을 놓고 근데 그 몇 달 뒤에 첩보가 들어옵니다. 오재원이라는 사람에 대한 첩보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 중간에 교차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올해 초에 이 아까 A라는 여성과 오재원 선수 사이에 이 폭행 시비가 벌어져 갖고 폭행으로 긴급으로 이제 임의 동행을 하는 과정에서 마약 검사를 하고 그 과정에서
지금 나와 있는 아까 말씀드린 안경집에 있는 주사기의 DNA와 오재현 선수의 DNA를 비교해서 거기서 체포하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오재현 선수가 그 마약 투약 혐의로 조사를 할 당시 3월 10일 날은 강력히 부인했어요. 그리고 간이 검사에서 실제로 음성이 나왔다면서요. 근데 이제 보통 간이 검사라는 건 간이 키트거든요. 간이 키트라고 하는 건 사실은 뭐 한 4-5개밖에 안 나오고요. 그 시점이 좀 지나면 안 나올 수 있고요. 이제 모 탐사보도 매체에서 한 오재훈만의 루틴이라고 하는 좀 이거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기도 한데 그 우리가 예전에 박유천 사건에서 한 그 방식을 더 심각하게 몸을 컨트롤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땀을 빼고 털을 밀고, 그러니까 자기는 자신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마약이 안 걸릴 거라고 자신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아까 지금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건 뭐 지금 DNA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구속이 된 상태고요. 마약 수사를 받는 중에도 수면제 대리 처방을 했더라고요. 뭐 동료 선수들은 물론이고 본인이 운영하는 야구 아카데미 수강생 또 학부모에게도 그런 걸 부탁했더라고요. 아까 A 씨한테도 똑같이 그랬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분은 오재현 씨는 아마 마약의 중증도가 심한 것 같습니다. 마약만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마약류, 향정도 같이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중독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알려지기로는 수면제 중독이 처음에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그러니까 이제 현역일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때는 아마 그 향정 쪽으로 아마 그 중독이 있는 거다가 이제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대리 처방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지인들이죠. 근데 그분들한테 이렇게 부탁하게 되면 또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거절하기가 쉽지 않았었나 봐요. 근데 오재훈이라는 사람이 사실 프로야구의 캡틴이라고 하면 대단히 카리스마가 높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뭐 과거에 우리가 되게 알려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순철 감독이라든가 이정범 선수라 이런 사람들이 다 캡틴들입니다. 굉장히 카리스마가 높은 사람입니다. 두산 같은 경우도 오재훈이 카리스마인데 사실 그 카리스마가 이게 나쁜 쪽으로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아카데미라든가 어떤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어떤 말을 할 때 아마 거부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이 사람한테. 최근에 그 접수된 마약 사건들 오재원 선수처럼 음성 나오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이게 마약류인데 그 마약류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190종 이상이 되는데 실제로 키트로 검사할 수 있는 건 뭐 20종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계속 이제 그걸 검사의 키트를 개발하는데 그러니까 간이 검사로는 사실은 안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죠. 그래서 그것도 하고 영장으로 해서 이 채모 검사도 하는 그겁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근데 앞서 잠깐 대리 처방 이야기 드렸는데 이 대리 처방을 좀 해달라라고 해서 가서 약을 좀 가져다 달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첫 번째 약을 대리해서 받으러 갔는데 그 사람한테 주는 게 맞아요? 안 되죠. 그럼. 안 되잖아요. 당연히 안 되죠. 그거는 그 자체도 문제가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아마 강요라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예를 들면 그 아카데미에 자기 자식을 이렇게 하니까 뭐 이렇게 이런 방식의 일종의 암묵적인 압박이 있었을 거예요. 대리 처방을 해주거나 그리고 대리 처방을 대리해서 약을 탄 분들은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근데 이제 처벌 자체 물론 입건이 될 수는 있지만요. 실제로 처벌은 받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강요에 의해서 받았다고 하지만은 근데 그것을 이제 반복적으로 했을 경우는 다르죠. 반복적으로 했을 건 방조범이 되죠. 최근에 그 젊은층 중심으로 마약 굉장히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이런 자료들 계속 나오잖아요. 뭐 SNS로 구하기 쉬워지고 또 값이 많이 저렴해졌다고 하지만 심리적인 차원에서 마약이 그 범죄가 증가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걸 하나의 놀이 같은 거로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10대 같은 경우는. 이게 놀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안 되죠. 일종의 짜릿한 형태. 그러니까 두 가지가 문제가. 인터넷 도박하고 마약이 같은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한 번 빠지면 절대 헤어날 수 없다면서요. 헤어날 수 없죠. 근데 이거를 놀이식으로 해갖고 중독을 시키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공급자들이. 그래서 이제 실제로 10대 마약 사범이 2019년에 164명에서 2023년에는 거의 뭐 700명 넘게 10대 마약 사범이 되는 것이 이게 사실은 굉장히 높아지는 것은 인식 자체가 너무 쉽게 구하고 비용도 싸고 그런데 자기들끼리의 일종의 놀이 같은 개념으로 주고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자체를 사실 바꿔야 되거든요. 이게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이제 치료가 중심이 된다고 말한 것처럼 사실 그런 쪽으로 접근해야 되거든요. 네. 수요자를 줄이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예. 되고 10대들도 놀이가 아니라 이거 자체가 범죄라고 하는 것을 인식시켜야 되는데 그걸 가르쳐 줄 수 있는 어떤 학교라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각합니다. 지금 마약류 사범 추이 잠깐 보여주세요. 2022년에 18,000건, 2023년에 27,600건인데 많다라는 그 인식이 돼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어느 수준이라. 예, 그러니까 27,000건 하네. 예. 27,000건이라고 하면은 글쎄 뭐라고 설명을 드려야 되나? 경찰의 형사팀들의 이 가지고 있는 마약 사건은 이제 쟁여져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일회 공급, 그러니까 수요자는 실제로 수사를 뭐 안 하는 건 아닌데 수사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공급자를 찾아야 되는데 그 정도로 이제 마약에 대한 것이 퍼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일회 투약 같은 경우도 수사를 해갖고 이제 되는데 이제는 그런 걸 넘어선 이 공급자를 잡아야 되는 상태가 된 거죠. 이제 이 정도로 많은 상태가 된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각종 유튜브와 SNS에서 방송사들의 뉴스 영상을 몰래 사용하는 모습 많이 보셨을 겁니다. 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계정을 운영하면서 도용한 뉴스로 조회수를 올리는 등 영리 목적이 있으면 모두 불법입니다. 권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달 초 국산 LPG 트럭의 리콜 사실을 전달하는 뉴스 영상입니다. YTN 뉴스를 틀어놓은 것 같지만 사실 이 영상을 올린 건 자동차를 판매하는 직원의 계정입니다. 조회수는 25,000회가 넘는데 아무 편집 절차 없이 2분 40초간 영상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뉴스가 끝나자 자신의 명함을 올려놓고 영업 홍보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10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가진 유튜버도 본인 영상 속에서 YTN 뉴스를 편집 과정 없이 썼습니다. 20초 이상을 가져다 썼는데 지난해 말 사회적으로 파장이 컸던 공무원 일탈 관련 단독 뉴스도 도용했습니다. 뒤늦게 유튜브에 신고된 뒤에야 일부 영상을 삭제 조치했습니다. 다른 정치평론 유튜브 채널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 종편 방송사가 찍은 정치인들의 행보를 재편집해 사용한 걸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는 기본적으로 영리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가 되고 설사 비영리적이라고 하더라도 저작권법에 따른 단순한 이제 개인적인 사용이 아닌 이상은 모두 다 위법한 사용입니다. 인스타그램 같은 SNS에선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다이어트 약과 본인이 쓴 책 등을 판매하기 위해 여러 계정이 뉴스 영상을 갖다 쓰는 방식입니다. 지상파 방송사의 개그 프로그램을 쓰는 계정도 쉽게 눈에 띄고 다른 종편 뉴스에서 출연자와 대담을 나누는 것도 그대로 사용하는데 조회수가 수백만 회까지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뉴스 화면은 주식 시세나 유명 인사의 부고 등 육하 원칙이 명백한 사실을 전달할 때만 간단히 사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 외엔 저작권에 어긋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출처를 표시하더라도 소송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출처 표시를 했다고 해서 이용자의 이용 허락을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된다 이런 건 아니고요. 이제 흔히들 단순한 사실 전달에 불과한 시사 보도는 그냥 그대로 쓸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고 저작물로 보호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데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가셔야 된다. 무엇보다 뉴스 등 방송사 영상을 마구잡이로 쓰는 배경에는 저작권 협회가 따로 없다는 점이 꼽힙니다. 음악 같은 경우 저작권 협회에서 주기적으로 검열하며 신고를 하는 등 수사를 맡기기도 합니다. 때문에 뉴스 저작권에 대한 인식 개선과 함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방문한 현장에서 흉기를 갖고 있던 20대 남성이 주방 직원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흉기, 은닉 등의 혐의로 수사한 20대 A씨를 어젯밤 귀가 조치했습니다. A씨는 어제 오후 5시쯤 민주당 총선 출정식이 열린 인천 지하철 1호선 부평역 광장에서 흉기 2개를 갖고 돌아다니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인근 예식장 주방에서 일을 한 뒤에 회칼을 갈러 심부름 가던 길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일단 A씨가 넉 달 동안 해당 예식장에서 실제로 근무를 했고
이전에도 칼을 갈러간 사실이 확인되는 등 진술이 거짓이 아니라고 보고 입건 전 조사를 이어가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오늘 오전 9시 20분쯤 서울 석관동의 한 도로에서 차량과 오토바이 등 모두 13대가 잇따라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1명이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고 다른 4명도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가장 뒤에 있던 레미콘 운전자가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를 밟지 못해 사고가 난 걸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성북구청은 인근 주민들에게 재난 안전 문자를 보내 석계역에서 돌고 지역 방면 도로가 전면 통제됐다며 다른 도로를 이용해달라고 안내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반쯤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가리의 한 도로공사 현장에서 굴착기에 땅을 파는 삽부분인 버킷이 떨어져 작업자를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63살 A씨가 크게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굴착기와 버킷의 결합이 제대로 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황 개선에 힘입어서 산업 생산이 넉 달 연속 증가했습니다. 설비 투자도 10% 이상 늘어 경기가 회복되는 흐름인데요. 하지만 소매 판매는 3.1% 감소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2월 반도체 생산이 4.8% 증가하며 제조업 생산 증가를 이끌었습니다.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74.6%로 1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기계 장비도 10% 넘게 늘며 광공업 생산은 3.1% 증가해 3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습니다. 서비스업도 숙박 음식점업 호조에 힘입어 0.7% 증가했습니다. 산업 생산은 지난해 11월 반등한 이후 4개월 연속으로 증가세가 이어졌습니다. 설비 투자는 10.3% 늘며 9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업체의 고성능 시설 투자에 따른 장비 도입이 확대됐고 탱커 선박과 주요 항공업체 대형 기체 도입 등 운송 장비 투자도 늘었습니다. 반면 건설 투자는 토목과 건축이 모두 조정되며 1.9% 소폭 감소했습니다. 내수 부진 흐름 속에 소매 판매는 3.1% 줄었습니다. 음식료품과 화장품 등 비내구재 소비가 4.8%, 통신기기와 가전제품 등 내구재도 3.2% 감소했습니다. 통계청은 전반적인 지표는 좋지만 소비가 그만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월의 소매 판매를 봤을 때는 2월 상순 쪽에 그 설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소비가 1월, 2월 좀 분산된 경향은 좀 보여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경기를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향후 경기를 예고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한 달 전보다 모두 상승했습니다. 정부는 제조업 생산과 수출 중심으로 경기 회복 흐름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민생과 내수 취약 부분의 회복세 확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은행권 대출 금리가 석 달째 내림세입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를 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대출 금리는 연 4.85%로 집계됐습니다. 세부적으로 기업 대출 금리는 5.03%로 1월보다 0.19%포인트 빠졌고 마찬가지로 가계 대출도 0.19%포인트나 떨어지며 4.49%로 하락해 전체 대출 금리를 끌어내렸습니다. 특히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금리가 4개월 연속 이어진 내림세에 3.96%를 기록했고 전세자금 대출 역시 0.07%포인트 빠진 4.02%로 집계됐습니다. 대출 금리는 내림세지만 기업 대출 연체율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은행권 부실 채권이 5년 만에 최대 규모로 늘면서 건전성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경기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으면서 한계에 내몰리는 기업이 늘고 있습니다. 고금리, 고물가까지 더해져 결국 빚을 제때 갚지 못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중소기업의 연체율은 1년 전보다 0.16%포인트 늘었습니다. 개인 사업자로 좁혀보면 2년 만에 3배로 치솟았습니다. 경기가 좋지 않아서 소득은 좀 약한데
금리는 올라서 사실 이자를 갚아야 되고 원리금을 갚아야 될 부담은 점점 늘어나는 상황. 이 상황 중에서 버티시다가 결국 이제 연체로 가시는 이런. 은행권이 떠안은 부실 채권도 덩달아 급증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 은행들의 신규 부실 채권 규모는 5조 7천억 원에 달합니다. 1년 전보다 무려 2조 6천억 원이나 늘면서 5년 만에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더 심각한 건 기업 대출에서 생긴 부실 채권만 4조 원이 넘는다는 점입니다. 이런 상황은 4대 금융 지주도 예외가 아닙니다. 1년 이상 연체돼 회수를 사실상 포기한 채권이 50% 가까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른 추정 손실만 2조 원에 육박합니다. 기업 대출 같은 경우는 담보를 경매 처분해서 회수하기가 어려운 위험한 부실 채권들이 많고요. 은행의 부실로 전이될 가능성이 큽니다. 도산을 막기 위해서는 대손 충당금을 충분히 쌓고 특히 상대적으로 연체율이 더 높은 이금융권의 부실 우려가 큰 만큼 건전성 관리에 전 은행권이 비상에 걸린 셈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올봄 들어 최악의 황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경보와 함께 황사 위기경보 주의도 발령됐는데요. 정혜윤 기상자난 전문 기자와 함께 황사 이야기 또 봄꽃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황사 상황부터 살펴볼게요. 오늘 출근하는데 정말 뿌였습니다. 네. 최악이라고 하던데 우리가 황사가 중국에서 오는 건 아는데 중국 네.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네, 일단 이 황사의 대표적인 발원지는 이 네이멍구와 고비 사막, 중국 북부 지방입니다. 이번에는 이 황사가 네이멍구에서 발원한 상황인데요. 먼저 사진으로 좀 확인을 해보시죠. 네, 지금 이 사진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이 황사 폭풍이 발생한 네이멍구 지역을 지금 이 화면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 이 강풍을 동반한 대규모 모래 폭풍이 지금 발생을 하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도시가 이렇게 붉게 물들어 있습니다. 지구가 아니라 붉은 별화성이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자, 제가 이제 스캔으로 좀 보여드릴 화면이 있습니다. 건조지대에서 발생한 대규모 모래먼지의 모습인데요. 지금 보시면 우리나라가 지금 여기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아까 보셨던 이 붉은색으로 보였던 이 황사 발원지가 바로 이 지역입니다. 중국 북부 지역 그리고 네이멍구 지역이 지금 붉은색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 지역이고요. 그리고 이 지역에서 중국 북부 지역을 통해서 우리나라 서쪽으로 이 황사 모래먼지가 이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중국 13개 성에는 황사 경보가 내려졌고요. 그리고 베이징을 비롯한 지금 붉은색으로 표시된 이 지역에는 한때 미세먼지 농도가 1000마이크로그램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향으로 인해서 이 수도권을 비롯한 이 우리나라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도 400마이크로그램에 달하는 미세먼지 농도가 오전까지 좀 높아진 상황이었고요. 예. 그리고 지금은 미세먼지 농도가 조금 이동을 했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때 미세먼지 특보까지도 내려진 상황이고요. 네, 발원지 상황, 네이멍구 상황 얼마나 심각한지 봤고 네. 우리나라 황사 상황도 좀 더 자세히 볼게요. 수도권에 올봄 들어서 처음으로 미세먼지 경보가 내려졌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보시려면은 제가 환경부 지금 사이트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네. 네, 미세먼지 특보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국립환경과학원 에어코리아에서 제공하는 전국의 미세먼지 현황을 지금 보실 수가 있습니다. 황사가 대부분 입자가 크기 때문에 PM10 정보를 좀 보시면 되는데 현재 붉은색으로 보이는 지역이 대기질 매우 나쁨 수준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노란색으로 보이는 지역이 매우 나쁨 지역입니다. 지금 서울 경기 지역이 오전까지는 말씀드렸지만 400마이크로그램 안팎까지 오르면서 평소 10배 수준의 농도를 보였다가 예.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100마이크로그램 안팎까지 조금 낮아진 상황이고요. 지금은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농도가 지금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미세먼지가 바람을 타고 남동쪽으로 조금 이동한 상태이기 때문에 수도권을 중심으로는 오후부터 지금 100마이크로그램 안팎까지 좀 낮아진 상황이고 그리고 강원과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 농도가 다소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특보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빨간색 지역이 지금 경보 지역입니다. 네. 경기와 충북 지역이고요. 강원 지역도 지금 미세먼지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나타난 지역은 지금 주의보 지역인데요. 서울과 경기, 경북, 대구, 영남 일부 지역에는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지금 영동쪽이 좀 심한 상황이네요. 네, 맞습니다.
보통은 근데 그 산맥 넘어가면서 네. 영동 지역은 좀 맑은 경우가 많았는데 네네. 오늘 상황은 보니까 그렇진 않네요. 네, 지금은 이제 바람을 타고 이제 황사가 동쪽으로 남동쪽으로 지금 이동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서쪽 지역은 한 차례 지나갔다고 보시면 되고 예.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오후까지 좀 미세먼지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내일이면 주말이었는데 주말에 봄꽃 보러 가겠다 이런 분들 많았거든요. 그런데 네네네. 이 황사 짙어져서 걱정입니다. 언제까지 이 황사 이어질까요? 네, 일단은 내일 오전까지는 지금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저희가 보는 미세먼지 상황을 조금 보실 텐데요. 네. 지금 보시면 이제 이게 오늘 밤 자정의 상황인데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지금 미세먼지가 좀 남아있는 상황이죠. 아까 보셨지만 농도가 지금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지금 아직까지는 좀 농도가 높은 상황이고 이 노란색으로 나타나고 있는 지역이 약간 나쁨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까지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농도가 아직까지 황사가 좀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내일 오전까지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황사의 영향을 조금 더 받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오늘 오후 늦게 이 중국 발원지에서 황사가 추가로 발원된다면 네. 내일까지는 황사 영향을 우리나라가 조금 더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추가 발원 여부가 더 나오지는 않은 상태이고요. 네. 기상청에서 오늘 오후 5시에 예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추가로 발원될 아직까지는 예보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 예. 오늘 오후에 추가로 이제 발원 여부가 이제 결정이 된다면 내일은 이제 상황이 내일까지는 조금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겠죠. 네, 오후 5시에 나오는 발표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올 봄에 황사가 지난해보다 더 많이 나타날 거다 이런 네. 예보들 나오던데 왜 그렇습니까? 네, 일단은 이 앞서 이제 황사 발원지 상황을 저와 함께 보셨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황사 발원지가 예년보다 좀 건조하기 때문입니다. 민간 기상사업자 K웨더에서 최근 발표한 자료에서 올봄 황사 일수가 예년보다 다소 많을 것으로 현재 예보가 됐습니다. 이 고비사막과 내몽골 고원 등 이 황사 발원지의 기온이 일단 평년보다 높은 상황이고, 네. 그리고 이 강수량이 매우 적은 것이 일단 첫 번째 원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발원지 부근으로 이 저기압이 자주 지금 통과를 하면서 그 지역으로 모래먼지가 이 북서풍을 타고 우리나라 쪽으로 유입될 수 있는 조건이 자주 만들어지는 그런 기압 배치가 자주 만들어질 거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국의 봄철 평균 황사 일수가 지금 5.4일 정도거든요. 네. 그런데 지난해에는 무려 서울에만 15차례 그리고 3월 달에만 서울에 6차례의 황사 일수가 기록이 됐어요. 예. 그래서 역대 두 번째로 많은 황사 일수를 기록한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올해는 일단 5.4일보다는 더 많은 황사가 나타난다 이렇게 예보가 됐으니까 준비를 좀 해야 되겠죠. 네, 마스크 잘 챙기셔야 될 것 네. 같고요. 이번에는 벚꽃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벚꽃 축제 시작한 지역들이 꽤 있는데 네. 근데 가보면 벚꽃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올해 벚꽃 예상일이 예년보다는 3일에서 이 많게는 6일가량 더 빨리 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예. 먼저 그래픽으로 올해 벚꽃 개화 예상일을 좀 먼저 볼까요? 네. 네, 지금 보시면은 이 제주도가 3월 21일이었고요. 부산이 25일, 광주가 27일, 그리고 서울의 경우는 4월 2일이었습니다. 여기에 진해 많이들 가시잖아요. 3월 25일이었습니다. 네. 국내 최대 규모 벚꽃 축제인 좀 군항제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보통 군항제 같은 경우는 3월 25일이 좀 개막일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3월 23일로 좀 이틀 더 앞당겨졌습니다. 네. 지난해 상황 때문이었는데 지난해 예상보다 지금 훨씬 더 일찍 벚꽃이 폈잖아요. 예. 네, 그래서 실제 군항제 기간에 이 절정기가 지난 이 벚꽃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축제를 개화 예상일보다 각 지자체에서 이틀 정도 더 앞당겨서 진행을 했습니다. 서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네. 서울도 4월 2일 날 지금 예상일이었는데 이 지난해 상황을 고려해서 이보다 더 앞당긴 29일 날 지금 축제를 시작을 했는데 사실 대부분 지역이 꽃이 피지 않은 상황이죠. 네. 지난해 맞춰서 축제를 좀 앞당겼는데 아직 꽃이 안 피고 있으니까 계속 네, 연장을 맞습니다. 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네. 근데 올 봄에 벚꽃이 늦게 피는 이유는 뭡니까? 네, 일단 추위.
그리고 잦은 비 때문입니다. 이 벚꽃 개화에 영향을 주는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온도와 일조량입니다. 우선 3월 중순까지는 예년보다 좀 심한 꽃샘추위가 자주 찾아왔고요. 그리고 비도 자주 내렸죠. 일조량도 좀 부족했습니다. 그러다가 3월 하순에 접어들면서 기온이 좀 다소 크게 좀 오르고 있기는 하지만 개화를 지금 앞당기고 있지는 못한 상황인데, 하지만 이번 주말과 좀 휴일을 지나고 나면은 기온이 좀 오르고 맑은 날도 많아질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벚꽃 개화도 좀 속속 이루어질 걸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도 그렇고 지금 이웃나라 일본도 네. 벚꽃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네, 맞아요. 일본 상황 어떻습니까? 벚꽃이 좀 폈습니까? 일본은 보통 제가 좀 알아봤더니 2월에서 5월 사이에 걸쳐서 벚꽃이 핀다고 해요. 그러니까 좀 우리나라보다는 기간이 좀 길죠. 그럼요. 그런데 올 봄에는 이미 좀 벚꽃이 펴야 할 지역에서 아직 벚꽃이 안 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유를 좀 알아봤는데 지난 겨울이 너무 따뜻했기 때문에 벚꽃이 안 폈다, 이런 이유가 나왔어요. 따뜻해서요? 네, 맞습니다. 보통 벚꽃은 온도가 올라가면 2월, 3월 기온이 올라가면 벚꽃이 피는데 겨울철 이상 고온으로 인해서 이 벚꽃 개화 신호 체계가 흐트러졌기 때문이라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겨울에 꽃이 피면서 이제 일찍 폈다는 거죠. 그래서 얼어 죽는 일이 반복이 되면서 네, 봄이 되면서 이제 정작 개화를 할 시기에 개화를 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반대로 이제 말씀하신 미국 워싱턴의 경우는 지금 예년보다 다소 벚꽃이 빨리 피면서 만발한 곳이 많습니다. 작년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인데요. 네. 이곳은 이 봄철 이상 고온이 나타나고 있어서 예년보다 일찍 벚꽃이 개화하고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빙하가 녹으면서 지구의 자전이 느려진다고 하던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이 이야기는 저도 굉장히 좀 어려웠어요. 네, 빙하가 녹으면 그 녹는 물은 적도 부근으로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피겨 스케이트 선수 아시죠? 예. 네, 이 회전하는 것을 좀 보시면 이 손을 좀 옆으로 벌려서 하잖아요. 근데 벌리면 속도가 보통 느려지죠. 네, 그런데 손을 이렇게 올려서 하면 속도가 빨라지죠. 네, 그걸 좀 생각해 보시면 쉬우실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물이 적도 부근으로 이동하면 자전 속도가 느려지겠죠? 네. 그런데 지구 자전 속도를 기준으로 이 24시간이 결정이 된다고 해요. 그동안에 이 지구 내부 물질의 변화로 인해서 자전 속도가 빨라지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때문에 2026년쯤 1초를 좀 빼주는 윤초를 시행하기로 돼 있었는데 빙하가 녹으면서 자전 속도가 느려지는 이 요인이 생겼고 이 시기가 3년 정도 늦춰질 것이라는 전망이 현재 나오고 있는 겁니다. 빙하 녹는 게 지구 자전 속도에도 영향을 미치는군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혜윤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0시부터가 사실 이번 선거에서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거든요. 이렇게 땀 흘려서 일하시는 생활인들의 현장에서 시작하는 것으로 저희는 의미를 남국이 전진할 것이냐 후진할 것이냐, 왕성할 것이냐 쇠퇴할 것이냐, 공정해질 것이냐 불의해질 것이냐를 결정하는 대단히 중요한 선거. 정치개혁, 인생 개혁을 내걸고 전진하겠습니다. 앞에 잠시만요. 고맙습니다. 잘 될 거예요. 잘하세요. 우리는 남남한. 안녕하세요. 여느 때와 같은 그냥 돌아오는 선거일이 아닙니다. 이 정권이 도대체 어떻게 보수 정권입니까? 부도덕하고 무능하고 타락한 열등 정권, 불량 정권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재명! 네, 한 번 더 외치겠습니다. 못살겠다! 실패하자! 나라를 맘치고 국민을 배반한 윤석열 정권에게 이제 심판할 때가 됐습니다. 우리 서영교 측도 승리하고 저 정청래도 승리하고
홍영표도 홍익표도 장경태도 범죄자들을 심판하는 것은 민생입니다. 2조 심판은 민생입니다. 여러분, 범죄자들이 여러분을 지배하시길 바랍니까? 여러분, 정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모두 바꿀 수 있기 때문이죠. 정치를 개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인 거지 정치 자체에는 죄가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국혁신당입니다. 부산은 부산도 디디짓다. 부산도 하겠습니다. 부산도 부산도 요즘 제가 밀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예. 힙합 하듯이 좀 힙하게 그쪽 세상인 것처럼 보이죠? 바닷물이 말입니다. 막 거센 파도가 일어나고 막 폭풍우가 몰아치고 난리가 나고 있어요. 약 2, 3m만 밑으로 내려가면은 도도히 흐르는 조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 시각 간추린 뉴스입니다. 과거에 괴롭힘을 당했다는 망상에 빠져 초등학교 동창생을 살해하려고 시도한 20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4시 20분쯤 부천시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다른 20대 주인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교 동창 사이로 A씨는 학교에 다닐 때 B씨에게서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는데 검찰 조사 결과 망상에 빠져서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눈이 마주치자 기분이 나쁘다며 PC방에서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어제 아침 8시 20분쯤 경기 수원시 조원동에 있는 PC방에서 다른 손님인 4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에도 흉기를 지니고 다녔고 피해 남성이 자신을 쳐다보고 중얼거리는 게 기분이 나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고 집으로 돌아와 다시 마약을 투약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4시쯤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고 집으로 돌아와 케타민을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이미 지난해 7월 케타민을 투약한 혐의로 의정부 지방법원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A씨가 발작을 일으키고 있다는 어머니의 신고를 받고 소방당국과 함께 출동해 집 쓰레기통에서 케타민이 담긴 봉투와 투약기구를 발견했습니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월명동의 한 금은방에서 수백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도난당한 금품은 팔찌와 시계 등 약 750만 원어치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둔기로 가게 유리창을 깨고 침입한 CCTV를 확보해 도주 경로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충북 옥천군 묘목 축제 현장에서 강풍에 대형 천막이 연달아 넘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40분쯤 충북 옥천군 이원면 옥천묘목공원에서 열린 옥천묘목축제에서 먹거리 장터에 설치된 천막 22개 동이 강풍에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천막 아래에 있던 방문객 4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YTN 주주총회에서 김백 전 YTN 상무가 사내이사로 선임된 가운데 언론계가 공영 언론 장악을 멈추라며 비판에 나섰습니다. 언론 장악 저지 공동행동은 YTN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의 친화적인 인물을 사장 자리에 앉히려는 시도는 방송의 공정성을 훼손하겠다는 거라며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과거 김 전 상무가 YTN을 나간 뒤 극우 언론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를 만들어 YTN 보도를 폄훼하고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관련 보도가 언론의 스토킹이라는 등 윤석열 정권 입장을 대변해 보도 전문 채널을 제대로 경영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최대 주주 변경을 승인한 방송통신위원회와 유진그룹이 약속한 공정성이 보장되고 있느냐며 반문했습니다.
네, 이슈를 더 쉽게 전해드리는 더 뉴스 다음 주에는 더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큐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